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관련 책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쓰여진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것은 보지 말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적어 놓았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땡스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책이죠.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 1의 앞부분, 전체적인 개요와 왜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탐방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CEO는 어떤 전략과 비전을 직원들에게 제시하는지 직접 현장 가서 듣고 가치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료를 본다든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재무제표는 아주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방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할지 생각도 할 수 있고, 기업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그 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처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의 분석이 없다면 기업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기본이 되고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재무제표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내용이 너무 많아 기업이 재무제표 분석을 활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셋째,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실전에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해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재무제표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빠른 시간 내에 찝어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단순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채비율, 유불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얼만큼 늘었냐 이런 것만 본다는 거죠. 요거는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체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을 반복 훈련을 한다면 30분 이내에 재무제표 분석이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이 되겠죠. 본인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20분 만에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계적인 영역, 굳이 투자에 영향이 없을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재무제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원칙 첫째는 큰 숫자 위주로 살펴보자.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용자산 등 숫자들이 굉장히 크게 잡힌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숫자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 말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남들과 차별되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큰 중요한 숫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고 어떠한 이유에서 해소됐는지 분기별로 추적하고 관찰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갑작스럽게 늘었다. 그러면 왜 매출 채권이 갑작스럽게 늘었을까? 왜 재고 자산이 늘었을까? 요런 이유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다음 분기에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돼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공장을 짓는 캐펙스 시설 확충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하겠지만 재무적인 것은 숫자적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런 식의 이분적법 논리보다는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면 악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매출이나 수익을 위해서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유상증자라고 할지라도 호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업자금 순환이 어려워서, 즉 재원들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유상증자라 하면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상증자는 악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업에 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그거 악재 아니야? 야, 무상증자는 호재 아니야? 이분적법 논리로 다가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넷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기업의 매출액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더불어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입 채무 등과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야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요거 이상한데? 요거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IR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거나 파악하고 파헤쳐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은 매출액이 증가하면 비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출 채권이 외상으로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오래된 거래처나 관계사라면 어느 정도의 외상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매출 채권도 조금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매출 채권이 적으면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겠죠. 외상이 없이 현금으로 다 받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기업이 현금 거래만 고집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거래를 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외상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다. 필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투자를 해서 안 되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함이지 결코 투자에 유망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기 직전에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재무제표도 안 보고 가치평가를 한다, 이거는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청바지를 하나 산다고 해요. 그러면 청바지 재질은 뭐로 만들어져 있고,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었고, 그러면 이 청바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다 비싸다가 나올 건데,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죠. 어떤 기준을 잡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믿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편법을 이용하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순이익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순이익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법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ROE가 높은 기업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단기간 높은 ROE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몰락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 요새같이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높은 ROE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100만 원의 투자금을 들여서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ROE가 10%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지,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 갑자기 급증하는지, 이런 기준이 안 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걸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다트 전자공시에서 볼 수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다트 전자공시를 핸드폰에 깔아놓고 수시로 확인하고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 분석을 위해 4가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손익계산서, 둘째 재무상태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재무제표 주석까지 이렇게 4가지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 재무제표 주석은 앞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온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설을 해주는 해설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읽는 순서로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를 보고, 세 번째 현금 흐름표를 보고, 마지막에 재무제표 주석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확인하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분석해야지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적정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해당 기간에 얼마만큼 벌어들였고 손실을 냈는지에 대한 영업성과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재무제표 상태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하고 외부 차입, 부채나 뭐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조달했고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얼마의 자본과 얼마의 부채를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과 실제 기업에 유입된 현금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제표이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은 성과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거래 발생 시점에 기록하는 회계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원칙이다.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기업에 유입된 현금과 기업 외부로 유출된 현금의 실제 내역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지배지분당 순이익과 어느 부분에서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재무제표 주석은 이러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의 수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이 총액만 표기가 되는데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유형자산들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은 회계 현재 발생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손상차손액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손상차손액이라고 하면은 시장가치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장부상 책정된 금액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질 때 이 경우를 손실로 잡는 거죠. 100원짜리가 갑자기 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50원 손실로 잡는 거죠. 그걸 100원으로 잡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에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상당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업계에서 그 기업의 인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채권이 적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한 매입 채무가 많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기업들이 외상이 조금 있어도 믿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 매출 채권이 거의 없고 매입 채무가 많다. 이런 거는 하청업체나 관계사들을 힘들게 만든 대기업이 되겠죠. 이런 거는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주식 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실적이 발표되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이런 것들만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얼마나 업 다운 됐는지만 체크하는데 이런 것은 재무제표 분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매출 채권이 갑자기 급등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영업 상황이 어려워져서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IR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매출 채권의 부실화가 이루어져 버리면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 매출금인 대손 상각비가 급증될 것이고 향후 기업의 이익에 크게 훼손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매출이 유지가 됐다고 해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재무제표 분석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주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주주로부터
투자 자본을 받고 부족한 자본은 외부 차입을 통해서 자산을 마련해서 창업을 합니다. 기업을 만들죠. 그리고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기업은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매출을 일으키죠.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하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기본 제반 비용인 이자 비용과 그리고 영업 외 비용, 법인세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되면 순이익, 이러한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고 남는 이익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시 자본에 흡수돼서 투자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본금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부채도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됩니다. 자기 자본도 있고 그에 대한 부채가 합쳐서 자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커가는 거죠.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믿고 이런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문제가 없고 괜찮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주가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반영한다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회사들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업이 있기 때문에 탐방을 가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IR 담당자하고 통하는 수시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장에 가서 느끼고 싶은 욕구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